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31일 부동산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시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약간 침체 일로에 접어들면서 시장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전세 가격 하락에 따라서 뭐 시장에 아주 독특한 문화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똘똘한 단체 전략이 대세다라고 했는데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 있었죠. 토요일날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뒷얘기까지 오늘 여기 세 가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 사장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 강 사장님 요새 강의하느라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뭐 쓸데없는 얘기라고 그래요? 어때요? 네? 강의하느라 바쁜 건 아니고 워낙에 스타라서 워낙에 스타시라 맨날 들어와. 뭐 강 소장님 요새 어디 가신대요? 어디 뭐 나오셨어요? 뭐 어디 나온대요? 뭐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겁나죠. 아니 네. 요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요새 재개발 구역 관리 처분하면서 네. 이 청산당하는 사람들이 꽤 나와요. 네, 재개발 청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재당첨 제한에 따라서 청산자들이 나오거나 또는 이게 이 분양 대상자가 아니다. 또는 이제 뭐 조합원 문제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분양 자격이라든가 재개발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얘기해 달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서. 그 어차피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구제를 하려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혹시 잘 아는 전문 변호사 있으세요? 변호사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소개는 안 해요. 소개는 안 하고. 네.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뭐 변호사님들은 알죠. 뭐 사무소들 저도 가서 배우고 그랬기 때문에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쵸.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소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건 수임이라고 하는 게 저야 뭐 이제 곁다리지만 당사자한테는 엄청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소개했다가 잘 되면 좋은 건데 네. 잘 안 되면 사실 그 원망이 일부 저한테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안 해. 맞아. 뭐 저는 소개시켜주는 아예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든 소개해달라고 하면 일단은 거절해요. 네, 그렇군요. 부담 갖는 것이라.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서 뭐 월세로 지불한다. 여고월세인가요 이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셨어요 이런 사례를? 이제 기사로 사실 저도 봤고요. 네네. 근데 실무적으로 앞으로는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 생기는 걸까요? 보증금을 빼줄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 지금 근래에 보면 생각보다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송파만 입주 물량이 많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기 지역들도 그렇고 지역별로 입주 물량들이 꽤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축들 중에서 전세 가격들이 또 사실 2년차, 4년차 재계약 시즌들이 돌아오는 단지들도 많은데 네네. 물량이 없던 게 갑자기 주변에 많이 쏟아지니까 네. 야, 새로 신축 아파트 전세도 저렇게 싼 거 나오는데 내가 너무 전세를 비싸게 했었다. 세입자들은 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그렇죠. 있죠. 예, 전세 가격이 막 1억씩 빠지니까 이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일종의 역전세가 나는 거죠.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고 하는데 과거 같았으면 이제 그 경우에 임대인들이 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는다거나 뭐 다른 쪽으로 돈을 융통을 해가지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금융을 많이 잠가놨잖아요. 그러니까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들을 많이 타이트하게 잠가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째 후순위 대출밖에 안 되잖아요. 전세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쓰더라도 어디 2금융권, 3금융권 갖다 돈을 써야 되고 뭐 마이너스 통장도 이제 DSR 실행되고 그래 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폭이 엄청나게 제한된단 말이에요. 단기 대출이니까. 그런 것 따지고 하면
돈 갖다 쓸 수 없으면 결국 보증금 전세 빠진 거에 대해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기가 만만치가 않은 데가 현실화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이제 좀 조정받거나 하락 안정화되는 게 지금이 시작일지 아니면 이제 여기 잠깐 일시적인 건지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만약에 계속 전세 가격이 조금 조정받는 모양새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도래하는 전세 만기 하는 집들이 다 똑같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금융을 콱 타이트하게 쥐어놓은 상태에서 돈 갖고 올 수 없는 임대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더 있겠어요. 죄송한데 팔아야지. 팔아야 되는데 파는 부분보다는 네. 일단은 한번 선택. 죄송한데 네. 제가 보증금을 못 돌려드리니까 예를 네. 들자면 이 집이 시장 가격으로는 12억 13억 정도 하는데 전세에 지금 8억에 계신 게 7억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뭐 사실 경매를 넘긴다고 하면 보증금을 계속 계실 건데 계시는 조건이라고 하면 전세 가격만 빼드리는 건데 담보 가격 안에 전세가 보증금이 있는 거니까 전세 보증금 떼일 염려는 없으신 거 아니냐. 대신 제가 지금 못 돌려드리니까 그 1억에 대해서 저희가 월세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자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이자네요. 그렇죠. 그걸 갖다 이제 언론에서는 역월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로 역월세. 지금 얘기 나오는 데들은 지금 뭐 재건축 아파트 쪽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기축들 중에서 전세가가 많이 빠지는데 이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데들 사이에서는 제한적으로 임대인들이 임차인들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임차인이 그걸 안 받아들인다. 아 나는 안 돌려주면 이사 나갈 거예요. 하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매에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이 역전세라고 하기도 애매해. 소위 말하는 이제까지 문제가 됐었던 수도권의 역전세는 소위 말하는 갭 투자 물건들, 뭐 매매가랑 전세가랑 거의 붙어 있는 상황에서 매매가가 전세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발생해서 그 뭐 이제 경매 넘기고 이도저도 못하는 임차인의 분쟁이 발생한 사례였다고 하면 지금 이거는 그래도 전세가보다 매매가는 한참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 가격만 전세 가격이 밀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을 네가 과다 수수한 거 아니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니까 조금 그 역전세는 아니고 역월세다. 역월세. 와, 또 신조어가 또. 그러니까 참 신기한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네요. 이게 사실 올해 그랬잖아요. 올가을 이후에 임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뭐 전세 가격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입주도 많지만 이주도 많아서 뭐 오히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얘기도 있었는데 딱 제가 보니까 그거 같아요. 이주들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그 2, 3개월 정도는 전세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이주가 어느 정도 정리되거나 또 이주가 막혔어. 왜냐하면 지금 이주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뭐 1+1 받은 사람도 이주비 안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우리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할지 다시 좀 보자. 건축 설계 변경 이런 것도 좀 보자 이런 식으로 재건축 한 발 갔던 데들이 물러서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이주도 막 본격적으로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좀 섰거든요. 이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주비 자금 융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멈춰선 단지들이 나오니까 이주는 섰고 입주 물량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빠지는 모양새로 큰 흐름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전세 좀 싸게 논다라고 마음먹고 싸게 논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어머님 싸게 놓으신 거 잘하신 겁니다. 그 전세 가격 더 호가가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니라고 그냥 놓자고 엄마. 그래서 가격 깎아달라고 할 때 놓고 놔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놓은 가격보다 한 3,000만 원 싸게 나와요. 그러니까 났던 금액보다 4,5천만 원 호가가 높은 물건들이 있고 실제 거래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비슷한 선에서 물건들이 있었는데 깎아주면 얻는다 그래서 얼른 깎아줬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높게 거래되다가 지금 확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참 절묘하네. 그냥 막 너무 욕심 안 부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마음을 비우고 살자 뭐 이런 얘기를 우리 강 소장님이 올해 들어 이렇게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변동성이 심한 시절에는 파도를 진짜 잘 타면 해피한데 보수적으로 센스를 갖고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바로
보수적, 공격적에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똘똘한 한 채 전략. 침체기에는 가격 낙폭이 더 커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이게 공격적 투자 전략을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뭐 했지라고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무너져서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 직격탄을 직접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풀이되는데 네. 네. 이 부동산 114에서 어제 보도체를 엄청 뿌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온 언론사에다 다 뿌렸어. 그래서 나오는데 결국 내용은 뭐냐면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가지고 네. 이제 봤는데 부동산 가격의 변동률을 본 거죠. 근데 네. 2008년을 스타트로 해서 2013년까지 기준을 놓고 봐가지고 맞았죠. 가격이 누가 올랐나 떨어졌나 이것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인기 지역 강남, 서초, 용산, 양천 특히 이제 용산은 한 마이너스 10% 정도인데 뭐 강남, 서초, 강남, 송파, 양천 이런 데는 거의 20% 정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2008년보다 2013년 20% 내려간 가격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다른 지역 사이드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3% 정도 올랐거나 또는 뭐 오른 지역도 있고 떨어지더라도 퍼센트가 되게 미미한 지역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하락장 2008년부터 2013년이 대표적인 하락장 시절이잖아요. 하락장 시절에 실제로 보면 그래요. 2007년, 6년, 7년 이때가 어떤 때냐면 831 대책 이후에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거세어지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들어가고 종부세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실 이제 똘똘한 한 채 주택 그 전략이 그 당시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네. 정부의 세제 정책이 똘똘한 한 채를 유도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어디 무슨 방송에서 토론 프로그램에 대구에서 거주하신 한 교수님이 나와서 패널로 참여했는데 지방 다 죽는다 뭐냐 서울만 올라가고 이게 지금 그런 폐해다 막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똘똘한 채 전략 때문에 똘똘한 한 채. 결국 뭐냐면 다주택이 안 되니까 기존에 다주택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먼저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그때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때 움직였는데 만약에 그 언론에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탔다라고 하면 실제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지역들이 쭉정이를 버리고 아주 좋은 거 진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진짜 똘똘이 진돌이 하나 갈아타려고 하면 결국 그건 뭐냐면 강남이나 인기적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격이 2006년, 7년 굉장히 가파르게 걔네가 올랐잖아요. 네. 그럼 그때 그런 선택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114의 분석대로라고 하면 2008년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네. 쭉쭉쭉 빠져서 2013년에는 20% 이상 빠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까지 만약에 못 견디다가 만약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당시에 그 당시 강남 투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30몇 % 이거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세 끼고 대출 끼고 매수하는 이런 식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대출 부분이 네. 가격이 빠지는데 대출 이자만 내면 이런 소유자들 완전 멘붕이 오거든요. 네. 또 5년간 그걸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막바지에 가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털었다고 하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보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부동산 114 내용대로. 그러면 못 버텼다면 그 중요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그 시절과 동일한 어떤 흐름, 지금이 2007년 8년과 같은 흐름이라고 하면 지금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따라가서 있는 것들 쭉정이들 팔고 몰아가지고 강남 하나 갔는데 지금부터 만약에 흐르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 재연출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사실 없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없기는 한데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통계가 2008년에서 2013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강남의 하락만 너무 도드라지게 똘똘한 한 채만 도드라지게 보이게끔 왜냐하면 그 2008년에 매수한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04년에 매수한 사람이 2013년까지로 놓고 봤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먹은 수익 구간에 있을 거기 때문에 팔 필요가 없었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 자체로 놓고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 시기를 이렇게 당겼다라고 하면 먹은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비인기 지역들 똘똘한 채가 아닌 지역들에 산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었을 거냐?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7년 8년도가 그 비인기 지역들은
고점 구간이 아니거든요. 맞아. 실제로 그 후행하면서 고점 구간이 2009년 10년 가서 고점 구간이 거기는 형성됐기 때문에 살 때 5억, 고점 7억 찍었다가 2013년 가서 다시 뭐 6억 3천, 뭐 6억, 5억 8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보다는 올라가 있으니까 수익률이 올라간 걸로 보이지만 걔도 그럼 만약에 그 강국을 기준으로 그렇게 찍는다고 하면 2011년 기준으로 해서 2015년을 찍었으면 걔도 20% 이렇게 빠졌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이 구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게 보였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언론 이 연구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꼭 그러니까 생각해볼 이슈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똘똘한 한채 전략이 취약할 수도 이렇게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모아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흐르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쪽의 보도 자료가 하락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미 지금 시작했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저도 이제 강사님 얘기에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올라갔는데 통계를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로 잡느냐에 따라 시장의 워낙에 온도 차이를 크게 느낄 맞아요. 수 있는 거라서 맞아요. 그런 식의 통계 오류를 조작하면 안 되겠다. 이게 국민들을 현역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그 생각도 들고 또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적으면서 뭐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또 재밌는 게 본 게 하나 있어요.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딱딱 5년 주기설로 10년이네. 10년 주기. 그렇지. 네. 10년 주기설로 지금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2018년 진짜 조심해야 되겠는데. 빠질까? 그 얘기. 그 얘기. 주기설? 네. 근데 우리 원래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10년 주기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방송 돌려보시면 2003년에서 5년 또 빼면 98년 IMF잖아. 야 이거 무섭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근데 또 제 기억 속에 있는 내용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얘 좀 길게 놓고 보면 그럼 결국은 뭐 쭉 돌려서 공통적으로 20년 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20년 전으로 시간을 돌리자 이거지. 2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가격 상승폭을 계산을 해보면 실제 특수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본 것은 사실이다. 네, 그런 얘기들도 드리고 싶고요. 또 반면에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혹한기를 견뎌내지 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도 맞아요. 저는 무리한 투자가 그러니까 무리해서 투자하면 혹한기를 버텨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현금 갖고 널널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하락장이 오면 에이씨 빠졌네 버틸 수 있는데 몰빵 쳐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추운 시절이 오면 그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야. 그 공포가 훨씬 크게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한 투자, 쫓아가는 투자는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4시간 일해서 금융 비용을 감당했다면 이제 혹한기가 오니까 이제 8시간 일해야지 뭐. 워라벨 워크 라이프 밸런스. 네. 자, 그래서 장기간 이런 식의 침체가 시작되는 그런 냄새들이 풀풀 풍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앞으로 시장의 향방이 뭐 이젠 끝났다 또는 곧 다시 오른다라고 시장 자체도 팽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시장 실제 분위기는 거래 자체가 그닥 없는 것으로 그리고 호가는 전반적으로 다 내려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면 2019년 하락에 조정에 베팅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 것 같고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한편으로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런 우려들도 많이 있잖아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출렁였던 어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심리를 자극할 부분도 되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내년에 좋기는 참 힘들 것 같긴 해요. 좋을 일이 크다?
사실 올 여름에도 지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봐서 조정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9월달 8월 9월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아유, 괜히 말해가지고 뭘 또 괜히 말해. 그 당시엔 그럴 수도 있었지. 그래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 조정장이 이제 시작되는 모양새인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조정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정이 얘기들 들어보면 생각보다 길 수 있다. 뭐 한 2년은 갈 수도 있다라는 분도 계시고 뭐 1년 뭐 또는 6개월 이상은 갈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누가 맞을지 모르죠. 맞을지 모르는데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도 전세가 비율이 내년에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그거예요. 이게 이 거래 동면이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살짝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뭐 또 그런 상황에 또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이 또 있겠지 뭐. 늘 그래 오지 않았나요? 네. 자, 안 된다고 하는 걸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마추어죠. 네. 되게 만들어야죠.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소장님. 뭐 먹고 사나 걱정이야.